직장 다니면서 월급 외에 50만원, 100만원만 더 벌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매일매일 신경 쓰지 않고도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던 중에 요즘 유튜브에 에어비앤비 숙박에 대해서 많이 뜨더라고요. 숙박업은 자동화만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세팅할 때만 좀 신경 쓰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냥 따박따박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박업은 매일 가서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소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청소를 안 하고도 자동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월 100만원의 수익은 기본이고 월 1000만원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합법적이고 어떤 게 불법적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어도 그냥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면 예약을 그냥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에어비앤비에서도 칼날을 꺼내드렸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호스트들에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자동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세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불법업소들이 없어지게 되면 경쟁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훨씬 더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정보랑 숙박업을 차리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어디에 어떤 물건에 누구한테 그 숙박업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업종을 다르게 신청해야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광 호텔업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숙박업 중에서도 외국인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호스텔업, 관광 호텔업 같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록하는 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줄여서 외도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 민박업이랑 한옥 체험업을 가장 많이 등록을 해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에어비앤비 열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건물에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에 도시에 있는 곳에 에어비앤비를 열 것 같으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농어촌 민박업은 도시가 아니라 읍면 지역에 에어비앤비를 열 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운영할 곳이 농어촌 민박업을 열 수 있는 농어촌에 해당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라 하면 군청 같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군청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지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농어촌 민박업을 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농어촌 민박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어야 돼요. 단독주택이랑 다가구주택은 건물 통짜가 등기부등본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물 통째가 한 사람의 주인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옥 체험업인데요. 한옥 체험업은 한옥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옥인지 아닌지는 이 한옥 체험업을 등록할 때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한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에 임차로 들어갈 거면 임차 계약서를 맺기 전에, 아니면 매매를 할 것 같으면 매매를 하기 전에 이 집이 한옥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주 구조랑 지붕 부분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주 구조에 목조 또는 일반 목구조 가로 열고 한옥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지붕 부분에는 와즙 또는 기와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거는 한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외도민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외도민업은 오피스텔, 고시텔, 원룸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오피스텔, 고시텔, 원룸은 다 불법인 거죠.
원래는 이런 곳도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제재하지 않았어요. 불법이어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에어비앤비 공지사항이 떴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과 고시텔에 등록이 되어 있는 호스트들은 삭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이랑 가까이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예약이 풀로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젠 이런 숙소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외도민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 지역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연면적에 대한 확인도 건축물 대장 연면적 부분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거는 외도민업뿐만 아니라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외도민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사업계획서, 평면도 배치도, 주민등록 등본이랑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은 서류랑 그리고 입주민 동의서랑 수수료 2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부터 볼 건데 사업계획서라고 단어만 들어도 뭔가 겁부터 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데 외도민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사업계획서가 아니에요. 이 필수적으로 적어서 내야 되는 것들만 적어서 내면 되는 건데요. 별도의 서식은 없고 이 5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 시설계획, 영업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연락 체계에 대한 내용들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 내용들은 옆에 자막에 넣었으니까 자막 보시고 차근차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평면도 및 배치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평면도도 전문가처럼 3D로 예쁘게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여셔가지고 네모 그리시고 방 어디에 있고 이 방 안에는 침대 그냥 모양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외도민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외도민업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 집에는 이 호스트 운영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상황상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거는 외도민업을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때 내가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 이 소유권만 증명을 하면 돼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월세나 전세 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그 집에 대해서 외도민업을 등록을 하려고 한다 하면 그 집주인과 계약을 했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그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사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자 한다.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이 집에 대해서 써라고 계약서를 맺었잖아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라고 얘기를 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을 때 이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사용해라라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전대차 계약서인 겁니다. 이때는 전대차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이 전대를 해줬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대하는 거에 대한 동의서도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임대인이 이 집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할 거다라는 동의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인 임대인 분께서 동의서를 과연 제출을 해줄까라고 의구심이 들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걱정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입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입주민 동의서예요. 아파트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라면 주민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이 관리주체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야 돼요. 그럼 관리사무소가 되겠죠. 관리사무소에 가서도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에 민박업을 운영할 건데 운영해도 되나요? 이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양 옆집의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아랫집이랑 윗집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 세대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는 각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전화를 해서 어디 세대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과연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 동의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라고 여쭤보니까 생각 외로 그냥 쉽게 동의서를 제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부딪혀 봐야 되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매도민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에 매매를 하거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인데 막상 계약을 다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 안 해줘서 매도민업을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땐 계약할 때부터 상대방에게 여기에 매도민업을 할 거다라고 밝히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몇 월 며칠까지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동의서를 다 받겠다. 근데 만약에 동의서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계약은 그냥 무효 처리로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얘기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계약금은 전액 다 돌려받는 거다라고도 명시를 해야겠죠. 이 조건들을 받아준다면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는데요. 앞에 절차를 다 거치고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받는다고 해도 100% 합법은 아닌 거예요. 만약 에어비앤비로 내국인인 한국인을 투숙객으로 받게 된다면 이건 불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인은 아예 못 받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홈이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면은 1년에 180일까지는 한국인을 투숙객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특례를 적용받게 돼요. 외국인은 에어비앤비로 받고 한국인은 이 위홈 사이트로 투숙객을 받으면 되겠죠. 만약 내국인이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건다면 우리가 애초부터 한국인 안 됨 이렇게 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국인이 예약을 걸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취소를 하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취소를 할 때도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어비앤비 말고도 이 위홈 사이트에서도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안내 한 번이라도 나가게 된다면 이 한국인이 위홈 사이트를 활용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외도민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매물을 찾아야 됩니다. 도시 민박업을 어디에 숙박업을 차릴지를 매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매물을 찾으면서 또 드는 고민은 월세로 들어갈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들어갈지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이 좀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수리 같은 거는 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월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돈 주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또 고민이 드실 거예요. 내 집도 아닌데 내 돈 주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차라리 이렇게 수리비를 들고 할 것 같으면 매매를 해서 내 소유권을 따내고 그리고 이 매매하면서 대출을 활용할 거잖아요. 월세 내는 바에야 이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더 훨씬 더 낫지 않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월세로 들어가서 외도민업을 등록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 매물을 구할 때부터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는 숙소를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주인분께서 동의를 해주는 그런 매물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장님들마다도 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취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급을 아예 안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취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숙박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들도 한 번쯤은 이런 중개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또 더 드리자면 외도민업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인분이 동의를 잘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가 수월한 물건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가구는 1층은 세를 주고
2층은 주인이 살고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주민 동의를 받을 때도 위에 집인 집주인 세대한테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는 매물을 찾을 때부터 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동의를 해주는 집주인분만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분께서 바로 동의서 제출해 주시겠죠. 주인 세대만 있으니까 민원도 적을 겁니다. 대신 계약을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특약사항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이 한 줄만 넣어도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걸림돌은 이 예약을 잘 받기 위해서는 화장실 깨끗해야 되고 싱크대, 주방 쪽도 깨끗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집주인분께서는 좋겠죠. 우리 돈 들여가지고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건데 그 대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딜을 해보는 겁니다. 바로 렌트프리 2달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렌트프리라는 건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은 월세를 안 내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잔금을 치르고 2개월 동안 렌트프리를 받고 그 기간 동안은 인테리어 공사를 싹 하고 그래도 이 인테리어 공사가 1, 2주 만에 거의 끝날 거란 말이죠. 그럼 남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하나 소품을 채우면서 예약받을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물을 구할 때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해당 주택이 위반 건축물이다 하면은 숙박업을 아예 등록할 수가 없어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는 또 똑같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상단 오른쪽 부분에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숙박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하면 이 숙박업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건물이면은 패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매물을 고르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기 전에는 또 필수적으로 집안에 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층별로 소화기 한 대씩은 비치를 해놔야 되고요. 객실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물 고를 때 이미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제가 설명드린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해보다 보면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가서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자동화로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민박업이라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청소잖아요.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나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이 퇴실 시간이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다 하면은 내가 직접 가서 청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이건 진짜 풀까 말까 1초 정도 좀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진짜 실제적으로 좀 돈을 보셨으면 좋겠다.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거 어플에 가사도우미 집청소라고 검색을 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면은 1시간 청소하는데 3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업체랑 정기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청소를 맡기게 된다면 이 1시간에 3만원인 것도 좀 더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숙소에서 발생하는 CS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CS도 처리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담당 직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매물을 알아보기 전에는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이 숙박업을 굴릴 건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케팅을 조금만 하고도 예약이 풀로 찰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 도시에 할지 농어촌에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농어촌에 하게 된다면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타겟인지 아니면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이 타겟인지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서도 어디가 위치가 괜찮은지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물 위치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내부를 어떻게 꾸밀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렇게 차를 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령대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 숙소에 예약을 할지를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내셔가지고 그 이미지대로 이 숙소를 꾸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